기원전 336년 가을, 마케도니아의 왕은 또 한 번의 왕실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왕에게 결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는 이미 여러 신분의 부인 7명 이상과 함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혼식은 그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에피루스의 젊은 국왕에게 시집 보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에 낭만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친삼촌이었으며 그리스인들은 이에 대해 위험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에게 있어 이러한 결혼은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개인적인 감정과 실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조화롭게 결합해왔으며 이번 결혼을 통해 자신의 궁정 내에서 딸을 정착시키고 국경 너머의 이웃 왕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그리스 혈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많은 그리스인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의 적들에게 그는 단순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필리포스는 마지막 남은 그리스의 반대 세력을 정복하고 최초로 본토 그리스 도시들을 통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들과 동맹을 맺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새로운 칭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더 큰 목표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정복한 도시들을 억압하는 대신 그리스 동맹군과 함께 해외 원정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기 직전 봄, 그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선발대를 동쪽으로 보내 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전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되었고 본격적인 원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맹 그리스 회의는 그를 최고 사령관으로 선출했으며 이번 결혼식은 그가 화려하게 작별을 고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흑해에서 아드리아의 연안까지 도나우강에서 그리스 남단에 이르는 광대한 정복지에서 외국의 귀빈들이 초대되었고 많은 그리스 손님들이 북쪽 마케도니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결혼식은 이들에게 마케도니아의 지도자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그리스인과 그들의 여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고국 마케도니아에서의 불편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특히 1년여 전 마케도니아에서 치른 그의 마지막 결혼식이 왕실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필리포스는 귀족 가문 출신의 소녀 에우리디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의 집안이 궁정과 군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필리포스의 5명의 아내들은 이 관계에 무관심했지만 왕비 올림피아스만큼은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의 유일한 유능한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였으며 인접국 에피루스의 공주로서 지난 20년 동안 마케도니아의 왕비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우리디케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닌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여인이 낳은 자식은 외국 출신인 올림피아스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후계 구도의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가문의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에우리디케의 삼촌이 올림피아스의 우려를 대놓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함께 궁정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했지만 올림피아스는 자신의 고향 에피루스로 돌아가 머물렀습니다. 한편 에우리디케는 딸을 출산했고 필리포스는 그녀에게 에우로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아시아 원정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마침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필리포스의 외국 귀빈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궁정과 왕실 내부에서는 권력의 균형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올림피아스가 과거의 권위를 되찾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록 올림피아스가 궁정을 떠난 상태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필리포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2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인접국 에피루스의 왕실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 또한 필리포스의 이번 결혼을 통해 무력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정교하게 계산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신부의 어머니이면서 신랑의 친누나였지만 이 결혼은 그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필리포스가 이 결혼을 적극 추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신랑이었던 그녀의 친동생 즉 에피루스 국왕은 필리포스가 재혼한 후 그녀가 의지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동생 즉 에피루스 국왕은 젊은 시절 마케도니아 궁정에서 자랐으며 소문에 따르면 필리포스의 연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것 역시 필리포스의 정치적 책략 덕분이었으며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의 운명은 필리포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카와 결혼하여 필리포스의 사위가 되는 선택을 했고 이는 올림피아스에게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정치적 관례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왕은 인접한 에피루스와 혼인을 통해 유대를 맺어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올림피아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동생인 에피루스 국왕이 가문과 직접 혼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올림피아스는 더 이상 필리포스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하지도 사적인 관계에서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옛 왕도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서 초대받은 손님들은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의 작별 인사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포스가 아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 왕국과 그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올림피아스의 최종적인 배제를 직접 지켜보는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궁전이 자리한 아이가이로 왔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현대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밝혀내기 어려운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가이의 궁전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었으며 다만 그 명칭이 잘못 적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이는 현대 그리스 지도에 표기된 것처럼 베르미온과 바르누스 산맥 옆에 에데사 근처 카파른 녹색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폭포가 과수원 아래로 깊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단지 성벽뿐이었습니다. 대신 아이가이가 위치한 곳은 베르기나로 마케도니아의 왕릉들이 필리포스 시대보다 1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며 올림포스 산 북쪽 기슭이 여전히 저지 마케도니아의 갈색 평원을 향해 구름을 막아주는 지형적 특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은 필리포스 시대 아이가이를 방문했던 한 그리스 여행자가 현지의 독특한 기후 현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베르기나의 궁전에서는 후대 왕들의 모자이크 장식과 건축 구조가 확인되지만 필리포스의 선조들이 거주했던 궁전은 바로 그곳에 인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국경에서 배와 말을 이용해 도착한 결혼식 하객들은 쉽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륙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마케도니아 최초의 광활한 평원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깊은 내륙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은빛 전나무 숲과 야생마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곳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들과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왕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결혼식은 철저히 그리스식 전통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성대한 연회와 운동 경기,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상금 수여식, 그리고 오랫동안 필리포스 궁정의 손님이자 사절로 대접받아 온 유명한 아테네 출신 배우들의 낭독 공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케도니아의 진한 붉은 포도주가 아낌없이 제공되었으며 동맹을 맺은 그리스 도시들은 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필리포스에게 헌상하며 충성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는 그 대가로 국내외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델포이 신탁이 오래전부터 필리포스의 원정을 지지해왔으며 최근 동방에서 전해진 소식들과 맞물려 그의 원정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선발대가 아시아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인 속국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반란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페르시아의 궁정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수사 궁전에서 한 왕실 내시가 전 페르시아 왕을 독살했고 이후 왕위를 한 왕자에게 먼저 제안한 후 그마저도 독살했으며 결국 궁정의 한 하급 신하가 다리우스 3세라는 이름으로 즉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독살극으로 인해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들이 더 이상 서쪽 국경을 수호할 동기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필리포스의 원정이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하객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전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리스의 지도자인 필리포스는 스스로 준비한 특별한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아이가이의 극장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경기의 개막은 성대한 행렬과 함께 시작될 것이니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올림포스의 12신 상이 최고의 그리스 장인들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되어 관중 앞에서 행렬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신들을 기리는 장엄한 행렬보다 더 오래 기억될 행사는 드물었으며 필리포스가 이 깊은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상을 신들과 나란히 세워 즉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담한 비교였지만 그의 특별한 손님들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신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지도자들이 종종 있었으며 이미 여러 그리스 도시에서는 필리포스를 생전의 신으로 숭배할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통치를 경험한 백성들은 그가 마케도니아 왕가의 조상신인 제우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검은 수염을 가진 초상화를 제우스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리거나 지역 신전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신성한 즉위식은 아마도 그의 독창적인 발상이었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그리스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무례한 불경함으로 충격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이가이에서 열린 그의 즉위식은 이후 마케도니아 왕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그리스 아시아에서 신격화되는 전통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이 전통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 황제들에게까지 계승되었습니다. 행렬이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필리포스는 그의 친위대에게 자신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장한 호위병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동맹군의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행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를 호위할 인물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올림피아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와 알렉산드로스 에피루스 왕이자 사위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들과 사위 2명의 젊은 왕자 사이에서 필리포스 왕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의 하얀 망토가 어깨 위에서 단정하게 정리되었고 20년간의 전투에서 얻은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으며 검은 수염을 기른 그의 얼굴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손님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왕이라 찬사받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끝내 극장의 관중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극장 입구 근처에서 한 젊은 친위대원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동료 장교들 뒤에 눈에 띄지 않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필리포스가 다가오자 그 남자는 빠르게 앞으로 움직였고 갑자기 짧은 켈트족 단검을 꺼내 그의 갈비뼈 사이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그는 완전한 기습의 이점을 이용해 도망쳤고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비들은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은 즉시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는 암살자를 뒤쫓았고 다른 일부는 쓰러진 필리포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미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바로 오레스티스 지역 출신의 친위대원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복수를 완수한 것입니다. 한편 도시 성문 근처에는 미리 준비된 말과 도망을 도울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파우사니아스는 그들과 함께 탈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말에 올라타려다 발이 덩굴 줄기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추격하던 3명의 고원 귀족들이 즉시 그를 덮쳤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파우사니아스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지만 그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즉시 죽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극장으로 끌고 가 배우 공모자를 캐물은 뒤 처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강도와 살인자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형벌을 받았습니다. 즉 5개의 쇠클램프가 그의 목, 팔, 다리를 나무판에 고정시켰으며 그는 공공의 장소에서 굶주림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후 마침내 땅에 묻혔습니다. 황소는 화관을 썼고 끝이 다가왔으며 제물의 희생자가 가까이에 있다. 필리포스의 갑작스러운 암살은 그의 하객들에게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스터리 속에서 델포의 신탁이 다시금 유일한 진실을 예언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필리포스가 암살되기 전에 봄에 이 신탁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는 신탁에서 언급된 황소가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며 자신이야말로 그 희생자를 직접 바칠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곧 신탁이 그의 아시아 원정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의 신인 아폴론이 본 황소는 다름 아닌 필리포스 자신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화관을 쓴 필리포스가 신탁 속의 황소였으며 그를 희생시킨 제사장은 바로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결국 신탁의 예언은 맞아떨어졌지만 예언이 곧 설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특히 암살의 역사를 논할 때는 단순히 무엇이 벌어졌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많은 소문과 혼란 속에서 파우사니아스의 동기에 대해 기록한 동시대 자료는 단 하나만 전해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포스의 암살이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케도니아 궁정에서 왕족을 가르쳤던 인물로 그의 판단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파우사니아스는 필리포스를 죽인 이유가 아탈로스의 추종자들에게 학대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탈로스는 필리포스의 새 아내인 에우리디케의 삼촌으로 필리포스의 신임을 받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후 사람들은 파우사니아스와 필리포스 사이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파우사니아스는 원래 필리포스의 연인이었으나 질투심 때문에 아탈로스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탈로스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그는 파우사니아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뒤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노새를 돌보는 하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모욕을 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지옥을 당한 파우사니아스는 필리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는 새로운 신부의 삼촌인 아탈로스를 감싸며 이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탈로스는 아시아 원정군의 선봉대를 이끌도록 임명되어 마케도니아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우사니아스는 마케도니아에 남은 유일한 복수 대상인 필리포스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결국 배신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자신을 외면한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필리포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아닌 궁정 내에서 벌어진 사적인 갈등과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의 불만이 사실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야기가 필리포스 암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 저서에서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언급했으며 그 책에서는 필리포스의 암살이 단순히 동시대의 여러 사건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적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경향이 있었고 파우사니아스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사 파우사니아스가 대부분의 암살자들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에게 치욕을 준 자가 아닌 필리포스를 암살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종종 동성애와 관련된 소문을 근거로 범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러한 해석이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퍼지게 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포스가 암살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후계자인 알렉산드로스의 명령에 따라 아탈로스가 아시아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왕의 측근들은 파우사니아스의 범행을 아탈로스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몰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탈로스가 파우사니아스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가 복수를 결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탈로스가 이 사건과 무관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측근들에게 가장 증오받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탈로스였습니다. 따라서 아탈로스를 암살한 후 그의 명성을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암살이 발생한 시점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자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속한 집단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마케도니아 서부 변경 지역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족은 필리포스 치세 동안에야 마케도니아 왕국에 편입되었으며 원래는 마케도니아인이 아니라 에피루스의 충성을 바쳐온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케도니아인이 아닌 에피루스인이라고 불렀으며 파우사니아스 역시 마케도니아 왕국의 중심 세력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파우사니아스의 암살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극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배경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필리포스를 죽인 것이 과연 그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더 큰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에피루스는 올림피아스의 고향이자 망명지였습니다. 그녀는 망명 중에도 파우사니아스의 부족과 과거의 혈연 관계를 내세울 수 있었고 필리포스가 그의 고향을 떠나게 만든 귀족 출신의 파우사니아스를 포섭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마케도니아인이었다면 왜 굳이 가족이 모인 결혼식에서, 그것도 외국인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리포스를 암살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의 왕실 친위대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왕을 사적으로 암살할 기회가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스에게는 이 시점이 가장 이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 올림피아스를 궁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암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새왕비인 에오리디케가 아들을 출산했으며 올림피아스의 에피루스 혈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가족 간의 결혼식도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망하자마자 올림피아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즉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녀는 다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암살의 원인이 아탈로스에게 돌려졌지만 올림피아스는 이 사건이 더 절박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암살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필리포스의 암살을 두고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 아직 교수대에 매달려 있던 파우사니아스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씌웠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의 시신을 내려 필리포스의 유해 위에서 장례 화장을 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파우사니아스를 위한 무덤을 세우고 백성들이 매년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이 사건을 신성한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며 미신을 조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처녀 시절 이름으로 필리포스를 찌른 단검을 아폴론 신전에 봉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녀가 이 암살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부정될까 두려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단순한 거짓이나 악의적인 소문으로 치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출처가 존재하지 않지만 올림피아스가 강렬한 감정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훗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제거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만으로 그녀를 암살 공모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요소가 그녀를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분명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고 도주를 위해 그의 다른 말을 준비한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만약 올림피아스가 그를 조종한 인물이었다면 단순히 필리포스를 암살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을 리 없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력의 복귀였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필리포스의 후계자인 알렉산드로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파우사니아스를 이용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녀가 자신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알렉산드로스가 암살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위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인물로서 그는 필리포스가 제거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포스가 에우리디케와 결혼했던 1년 전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따라 궁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화해했고 암살 당일 그의 곁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듯 왕의 신임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권된 이후에도 그의 입지는 결코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지만 뛰어난 능력 덕분에 그는 여전히 필리포스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스가 궁정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불안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그는 자신의 후계 구도를 지키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조차 추방해야 했으며 그러던 중 에우리디케가 아들을 출산하자 그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미 아탈로스는 에우리디케의 아들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왕위가 반드시 장자에게 계승되는 원칙이 없었으며 에우리디케의 아들은 비록 신생아에 불과했지만 강력한 혈통과 후견인을 등에 업고 있어
알렉산드로스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가 암살되었을 때 아탈로스는 마침 아시아 원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에우리디케의 아들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아기는 살해당했고 아탈로스는 궁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반격할 기회도 없이 반역자로 몰려 암살당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알렉산드로스는 두 차례나 필리포스와 대립했지만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이득을 본 것과 직접 암살을 사주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훗날 알렉산드로스가 암살의 배후로 의심을 받았다는 소문이 그리스에서 퍼졌지만 그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의 냉혹한 성격만으로 암살의 배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필리포스를 제거하려 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은밀한 쿠데타를 계획하는 것이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암살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 기빈들이 가득한 결혼식장에서 필리포스를 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툰 계획이었으며 이는 알렉산드로스가 통제해야 할 외국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즉위 첫 해부터 이러한 외교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시기와 결과를 고려할 때 올림피아스가 암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이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암살 연루 가능성에 대한 논리는 당시 필리포스의 죽음으로 이득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친부모를 죽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그런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보면 그 아들은 양자이거나 사생아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진정한 부모가 자신의 친자식에게 살해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보면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에 대해 더욱 강한 이유를 들어 이 의혹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필리포스 암살의 배후가 다름 아닌 페르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이 발생한 지 4년 후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동맹자들이 조직한 음모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여러 서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랑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가 언급한 페르시아의 공개 서한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즉, 페르시아가 필리포스의 암살을 자신들의 공로로 내세웠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암살로 인해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페르시아 역시 필리포스를 제거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의 군대는 페르시아 영토에서 불과 11일 거리까지 진격해 있었으며 만약 필리포스가 제거된다면 마케도니아군은 내분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필리포스가 사망하자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의 적들과 손을 잡고 반마케도니아 연합을 형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암살을 자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이 필리포스를 죽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단순히 필리포스의 죽음을 이용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의 암살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여전히 올림피아스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배후였을 가능성은 존재했지만 암살이 내부에서 실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개입을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았지만 그가 직접 암살을 사주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반면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를 제거해야만 했고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유럽에서 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세계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수많은 형제 간의 다툼과 부자 간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20세의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좌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필리포스가 꿈꿨던 아시아 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후 어린 왕은 아버지가 이룬 놀라운 업적을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그는 필리포스를 돌아보며 그를 더 작은 인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200년 동안 존속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으며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초인적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거대한 사실들의 연속으로 여겨졌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시대에는 역사가 단 한 사람의 선택과 변덕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 200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변화는 급격했으며 그 영향은 한 시대를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개구리 연못 주변을 둘러싼 개구리처럼 앉아있다. 이미 그리스 예술은 오늘날의 파리까지 확장되었고 미넨 근처에서는 그리스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아드리아해 남쪽의 늪지대에는 그리스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본토 출신 중 누구도 수사를 넘어 동쪽으로 간 적이 없었고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본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여전히 개구리 연못, 즉 지중해 바깥으로 확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이후 그리스 문화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뜨거운 사막에서 그리스식 체육 대회가 열렸고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옥수스 강과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전해졌으며 그리스인들이 불교를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인도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북서 인도의 한 도시에서 발굴된 유적에서는 큐피드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상하에 새겨져 있었고 그 상하 조각은 인도 코끼리 조련사의 채찍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이나 그의 성격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군대가 개척한 길이 없었을 것이며 동서 문명의 융합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업적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매혹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천막, 반지, 술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말과 시신까지도 후계자들에게는 최고의 야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조차 모방하려는 자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를 앞둔 어느 날 밤 그리스의 용맹한 장군 피로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알렉산드로스를 만난 그는 유령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내 이름을 빌려주겠노라.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젊은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로스를 동경하여 심지어 복장까지 따라했고 젊은 아우구스투스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았으며 심지어 트라야누스 황제조차도 그의 이름과 비교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학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시인 페트라르카는 그의 이름을 비판했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으며 기독교인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이교도들은 그를 신격화하려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한 주교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이름이라고까지 칭송하였습니다. 권력자들조차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젊은 시절 발레에서 알렉산드로스로 분장하고 춤을 추었으며 미켈란젤로는 로마 카피톨리노 광장을 설계할 때 알렉산드로스의 방패 디자인을 참고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스의 전기를 침대맡에 두고 읽었으며 아침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그린 그림 앞에서 옷을 입었다는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젊음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한때 알렉산드로스의 전기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겨우 32의 나이에 수많은 민족을 지배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위대한 업적도 이루지 못했구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후대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깊은 자극과 압박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존재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후세의 야망가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문 복잡하면서도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미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떠받들던 신화적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단순히 그의 시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고전 시대에 대한 서구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방 세계에서 널리 퍼진 알렉산드로스 로망스 덕분에 그의 이름은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중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사의 샘, 잠수함, 다이아몬드 계곡, 비행기계의 발명과 같은 수많은 허구적 이야기들이 그의 이름과 연결되었으며 후대의 시대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전설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전설에서는 예술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세 왕 중 한 명인 멜키오르가 가져온 황금이 사실은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영향력은 제국의 양끝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장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알렉산드로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알렉산드로스의 군기라고 믿었던 붉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또한 에게의 섬 어부들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를 향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디 있는가? 라고 외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살아있으며 여전히 왕이다 라고 답하면서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렬한 명성과 신화조차도 그의 진짜 역사를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이에서 왕위를 계승한 한 젊은이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부정확한 기록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생애를 기록한 20명 이상의 동시대 역사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원본 저서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서신에서 일부 발췌된 단 한 줄만이 진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후 로마 제국 시대에 두 역사학자와 두 개의 요약서가 남아있었으며 이들은 초기 역사 기록들을 편집하거나 축약하여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마치 튜더 왕조의 역사를 오직 맥컬레이의 에세이와 휴메 철학적 역사서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알렉산드로스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나서는 탐구의 과정입니다. 미세한 비교를 통해 원본 저술의 윤곽을 재구성하고 예술과 비문을 통해 역사적 편향을 배제하면서 그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 경고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속에서 똑같은 희망과 두려움을 품었던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의 가치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로스조차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가 경험했던 감정과 선택을 오늘날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를 연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여정은 언제나 생생하며 무엇보다도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